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 도리스 컨스 구딘 박사님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4명의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시어더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린든 존슨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에이브라함 링컨의 노예 해방과 관련된 내용들을 책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함에 있어서 절제된 언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노예 해방 선언의 범위는 가히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합중국과 노예 제도를 변해야 할 하나의 도덕력으로 얽어매었고, 게다가 여러 세대 동안 노예로 살던 남부의 350만 흑인에게 자유를 약속하게 되었는데, 80단으로 이루어진 문장이 거의 75년 동안 상원과 하원의 정책에 영향을 주던 재산권과 노예 제도에 대한 입법 행위를 대신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에게 혼란을 주었겠지만 이 행정명령은 충직한 경계주들에 거주하던 50만 명의 노예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주들은 발람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대권이 그들을 해방시키는 데 사용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부주가 연합에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주들이 반란에 가입했다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통하여서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통해서 이 노예들을 해방시켜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주에 대해서는 이 비상대권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노예들은 해방되는 그런 효력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해방선언이 경계주들의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장래 그 주들이 남부연합에 가담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될 거라는 잠재적 경고로는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에이브라함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과 관련된 정책을 통하여서 도리스 컨스 굿윈 교수님이 제시하신 리더십에 대한 관점은 다른 관점의 견해를 예상하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관점의 견해를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라. 링컨은 해방 선언문을 읽기 전에 자신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암시를 주었지만 찬성하든 반대하든 국무위원들의 반응을 기꺼이 그는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각 국무위원의 성향을 잘 알아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거의 정확히 예상한 까닭에 그들이 제기하는 반대 의견에 대한 대답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국무위원들의 상황들을 보고 그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이제 노예 해방 선언에 관해서 어떤 태도로 질문을 해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판단하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링컨은 지역과 정파와 이념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내각을 구성하였고, 그 이후 합중국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 그들이 입씨름할 때마다 조용히 이들을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이룬 내각은 급진, 보수, 진보, 그리고 온건, 강경 다 모여있는 각 어떤 정치색의 대표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슈가 터지면 각각의 그러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추구하는 철학에 따라서 의견이 완전히 상충되거나 아니면 서로 대립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링컨이 막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경청하며 그것을 잘 들었다라는 것이죠. 국무위원들이 링컨에게 때로는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때로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공격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극히 독재적이고 위험할 정도로 무책임하다고 공격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디 위치에 서 있냐에 따라서 링컨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향한 그러한 공격들과 비판들도 링컨은 흔쾌히 수용할 정도였던 포용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국무위원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흔쾌히 받아들이며 관련된 문제를 머릿속으로 숙고하고 또 숙고하였다는 것이죠. 요컨대 제기되는 그 모든 문제의 이쪽과 저쪽을 번갈아 보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 의견을 단순한 하나의 어떤 철학이나 방향이나 한쪽 의견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 나갔다. 그러니까 이 모든 대립된 의견들을 융합시키고 합치하여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해 나갔다는 것이죠. 이만큼 그렇기 때문에 링컨의 어떤 의견은 보편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사결정 과정은 한 번에 많은 관점을 받아들이는 독특한 능력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답답하고 느리게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하면 무엇에 대한 의문도 더는 없었고 언제 행동하느냐가 문제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느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견들을 종합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은 이제 가타부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실행할 때만을 정하여서 나아갈 것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회의실 양평 끝을 차지한 최고지처럼 에드워드 스탠턴 전쟁성 장관과 에드워드 베이츠 법무장관, 그리고 링컨 내각에서 가장 급진적인 장관과 가장 보수적인 장관이라는 것이죠. 이 에드워드 스탠턴하고 이 사람은 전쟁성 장관. 요즘 전쟁성 장관 있죠. 새로 생겼죠. 예전에는 전쟁성 장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 베이츠는 법무장관. 이 두 사람은 노예 해방 선언을 굉장히 강력히 지지하는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스탠턴이 가장 즉각적인 공포를 권고한 것은 당연했다는 것이죠. 여기 이 스탠턴이 빨리 하자 공포를 그렇게 주장한 건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스탠턴은 그 누구보다도 공경에 처한 육군의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해방에서 기대되는 군사적 이점을 즉각 이해했다는 것이죠. 한편 입헌주의자인 베이츠는 카펜터의 그림에서 팔짱을 끼고 굳은 표정을 한 채 링컨의 강독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저항하는 모습으로 묘사됐지만 예상외로 노예 해방 선언에 진심으로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베이츠는 다만 모든 해방된 흑인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방을 하되 다 아프리카로 돌려보내야 된다. 본국 송환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 둬서 안 된다. 이 입장이었던 것이죠. 곱슬한 가발을 쓴 해군성 장관 기드온 웰스. 또 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해군성 장관이죠. 기드온 웰스는 훗날 인정했듯이 해방선언문의 중대성과 불확실한 결과, 그 신성함과 무게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이 웰즈는 그냥 침묵을 시켰다. 여기에도 가타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는 것이죠. 웰스의 판단에 따르면 해방선언문은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극단적으로 행사한 것이었고 노예 소유주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면 오히려 전쟁이 길어지고 저항의 강도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약간 반대하는 의견이에요. 반대. 역효과가 크다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웰스 뒤에 서 있던 내무장관
케일러 스미스는 이 사람도 침묵을 지켰는데 훗날 자신의 차관보에게 링컨이 실질적으로 해방선언을 공포했다면 그 자리에서 사임하고 고향에 돌아가 링컨 행정부를 공격했을 것이라고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링컨이 밀어붙였다면 이 해방선언문을 이 케일럽 스미스는 공직 다 내려놓고 집에 가서 링컨 행정부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할 거란 예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뒤늦게 도착한 최신 장관 몽고메리 블레어 최신 장관인데 는 강력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몽고메리 블레어는 강력한 반대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최신 장관이 되기 전 미주리와 메릴랜드에서 법률가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계주의의 대변자로 자임했던 블레어는 해방선언이 공포되면 경계주에서 합중국에 충성하던 사람들이 분리주의자들의 편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 블레어는 이제 경계주를 걱정합니다. 노예의 인정과 불인정 그 사이에 경계에 놓였던 그 경계주들이 만약에 링컨이 노예 해방에 대해서 선언해버리면은 다 남부 쪽으로 붙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게다가 북부에서도 보수주의자들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켜 다가오는 가을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할 것이다 그렇게 염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어가 반대한 모든 근거는 링컨도 적정한 그러한 것이었지만 노예 제도는 문제가 당리당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터였다는 것입니다. 블레어의 말이 맞다는 것이죠. 링컨이 봐서도 지금 이거 노예 해방선 하면 상당히 큰 그런 어떤 저항을 불러일 것이고 또한 경계주에 있는 주들이 또 남부 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클 것이고 공화당이 참패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링컨 역시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노예 제도는 당리당략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당을 뛰어넘는 어떤 의사결정을 그는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링컨은 블레어에게 타협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줄기차게 시도했음을 상기시키고는 반대하는 이유로 문서를 제출해달라고 정식에 부탁했다. 이제 문서로서 그러면은 그 반대한 이유들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내각에서 가장 열렬한 노예 폐지론자였던 세먼 체이스 또 이제 세먼 체이스 열렬한 노예 반대자 이 세먼 체이스조차 링컨의 결단에 움츠러들었다는 것입니다. 체이스는 내가 권하던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이것은 노예 해방선언은 원래 자기가 생각하던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수준의 선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변화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해방은 한쪽에서는 대학 학살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노예들을 다 죽일 것이라는 거죠. 반대쪽에서는 지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체이스는 그해 초 봄에 데이비드 헌터 장군이 자신의 관할 하에 있는 영토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내에 거주하는 노예들을 해방한다는 명령을 내렸듯 노예 해방이라는 위험한 쟁점은 조금씩 해결한 편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온건한 개혁주의자입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해나가면서 그 군대 장군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해방시키는 식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링컨이 헌터의 명령을 즉각 무효해 체이스를 비롯한 노예 폐지론자들은 곤혹스러운 지경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링컨은 원래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역 사령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무시하고 그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 데이비드 헌터가
대통령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가 노예 해방을 선언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복잡한 쟁점을 야전사령관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야전사령관은 가서 전쟁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복잡한 노예 문제에 관해서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행정부 수반이라면 종합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국무장관 윌리엄 헨리 수어드, 이 국무장관 수어드, 이 국무장관 수어드는 국제주의적 시각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수어드가 나중에는 이제 미국 알래스카를 구입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욕하고 도대체 저 동토에 뭐가 있길래 하지만 소유가 발견되고 완전히 엄청 뛴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국제주의적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도 또한 범세계적으로 해서 노예 해방 선언이 인종전쟁으로 발전해서 목화 생산이 또한 중단된다면 전적으로 미국의 목화에 의존해 방직 공장을 운영하던 영국과 프랑스의 지배계급이 남부연합을 편들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관점까지 이렇게 본 것이죠. 노예가 없어지고 목화가 생산이 안 되면 영국과 프랑스가 남부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링컨도 수어드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일반 대중은 과거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정부에 압력을 가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합중국이 진실로 노예 해방에 헌신한다면 남부연합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국무위원들이 반발하고 그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링컨은 흔들리지 않고 회의가 끝나기 직전에 국무장관 수어드는 하나의 민감한 문제를 이제 제시하고 나선 것이죠. 즉 수어드는 이렇게 거듭된 패전으로 국민의 상심이 무척 큽니다. 노예 해방 선언이 거듭된 후퇴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아우성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해방 선언 저거 진짜 노예를 해방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지니까는 마지막 아우성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굉장히 정치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수어드가 때를 보자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보자는 것입니다. 때를 보고 선언을 하더라도 하자라고 이렇게 한 것이 이런 그런 전략적인 인물이 있고 이렇게 이 공동체 내에서 의사결정 가운데 꼭 한 명씩 있어야지 이게 결정이 리스크가 확 줄어든다는 것이죠. 승리의 독수리가 비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노예 해방 선언을 그 독수리의 목에 걸어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게 수어드의 의견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해안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링컨은 카펜터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이 카펜터는 이제 이 노예 해방 선언에 관하여 토론하는 바로 이런 국무장관과의 회의를 그림으로 그린 화가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장면을 놓고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링컨은 카펜터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수어드의 지적은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며 내가 완전히 간과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당신이 스케치한 것처럼 나는 해방 선언문의 초안을 한쪽에 치워두고 승리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때때로 나는 전쟁 상황을 초조히 지켜보며 초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기다리면서 초안을 가다듬으면서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것, 인내로서 찾는 것, 이것이 정말 리더십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2개월 동안 링컨은 시적절한 때를 기다렸는데, 즉 전쟁터로부터 승리의 독수리가 비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손꼽아 기다렸고, 마침내 리의 군대가 메릴랜드와 펜실베니아에서 퇴각하면서 전세가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남부의 리 장군 군대가 점점 밀려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려 어떤 이 유명한 그런 전투인데 엔티덤 전투에서 무려
2만 3천 명이 죽는 어마무시하고 끔찍한 그러한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미국 역사에서 하루에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전투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 노예를 해방시키겠다, 그리고 미국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신념하에서 미국이 치른 피해 대가가 무려 2만 3천 명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이 가히 추정이 됩니까? 2만 3천 명이 누구를 위해서? 흑인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시키고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이죠. 어떤 신념과 자유와 또한 해방과 또한 권리, 이란 것들, 평등, 이란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치른 값이 굉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비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노예 해방 선언을 놓고 링컨이 내각에서의 각자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각기의 다른 의견 속에서 링컨이 이러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대화를 하나로 이끌어간 리더십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헨리 수어드의 선언문의 낭독 시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링컨이 수긍하며 용인한 것을 통해 리더십의 공감 능력을 잘 나타내었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토론되는 내용입니다. 링컨 내각이 집단 지상으로 남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노예 해방문의 선언의 방법을 정의한 것과 같이 집단적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그 실천적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정말 이 링컨 한 사람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 가능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날고 긴다한 그런 지성들, 그리고 자신의 소신과 이념으로 뭉쳐있는, 그리고 미국이란 연방에 대해서 충성심으로 불타고 있는 이 내각 인원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정말 이 노예 해방이란 이 선언이라는 것을 놓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들과 또한 그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들, 이런 것들을 정말 집단지성을 위해서 이용해서 그것을 어마무시한 그런 토론들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로 링컨이 그 모든 의견을 듣고 취합하고 자신의 소신과 방향과 그것을 비교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집단, 이 내각이라는 헤드 집단을 바로 하나의 결정된 그러한 하나의 목표, 즉 노예 해방이라는 그러한 노예 해방 선언의 하나의 결정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링컨이 이끌었다는 측면에서 링컨의 리더십이 굉장히 우수하고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리더십의 과연 우리의 정치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링컨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현실의 정치 현실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링컨의 어떤 포용력, 사람이 누구나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관철시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하지만 링컨은 자신의 철학과 또한 방향을 분명히 하되 모든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귀를 열고 그것을 끝까지 듣고 그것을 경청하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 자신의 노예 해방 선언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바로 그 시기적인 문제는 지금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수어들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또한 마음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와 또한 노력, 이러한 것들이 링컨에게 함께 링컨이 자질 가운데 함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이 바로 노예 해방 선언을 가장 효과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또한 미국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 에티덤 전투가 발생하는 바로 그 희생의 그런 어떻게 보면 피밭 위에 바로 이 노예 해방 선언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가히 놀라운 그러한 장면이라고 보여주시고 정말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말 포용적이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통합해 나가는 그러한 통합적인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노예 해방 선언을 어떻게 실행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배틀 오브 엔티던 엄청난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26,300명이 죽은 전투입니다. 이 에티덤 전투의 엄청난 사상자에 양측 모두가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 악몽은 링컨이 학수고대하며 간절히 기다리던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그의 계획을 실행하기에는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퇴역 군인을 위한 휴양소에서 엔티덤 전투 소식을 듣자마자 노예 해방 선언의 초안을 수정했고 승리가 있고 닷새 후에 즉 9월 22일 월요일에 다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노예 해방 선언을 위해서 소집한 것이죠. 회의실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고 그때 뚜렷한 이유도 없이 링컨이 유머 작가 아르테무스 워드의 일화로 이야기를 시작하며 항상 진지하던 스태턴을 짜증나게 했다는 것이죠. 보면 이렇게 진지한 성격의 사람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묘사한 입체 모형에서 유다인 밀랍상이 끌어내려지는 과정에 대한 터무니없는 이야기로서 뉴욕주 유티카 주민이 그 모형을 두들겨 깨뜨리던 행위가 결국에는 상급 방화로 이어졌다라는 그러한 어떤 유머스러운 그러한 실화 이야기인데 그것을 링컨이 먼저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워드의 우스꽝스럽고 난해한 법률 용어로 회의실의 긴장감을 순식간에 씻어낸 것이죠. 다 한번 환하게 웃고 시작한 것입니다. 링컨 자신도 유머러스한 이야기와 촌철살인의 조크에서 긴장을 풀고 머리를 식히는 때가 많았으며 여하튼 스태턴을 제외하고 모든 국무위원이 링컨의 호탕한 웃음을 따라 껄껄대고 웃었다는 것이죠. 긴장감이 확 줄어든 거죠. 모두가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압박감을 덜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벼랑 끝에 서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긴장감을 쓸어낸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리스 쿠딘 교수님이 또한 링컨 리더십에 대해서 중대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떠맡아라라는 그런 또 지침을 결정에 대한 책임 이것은 완전히 떠안다. 이래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리더십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을 다지겠다라는 그런 말 하에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리더십은 확고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7월 뒤로 미루었던 행동을 마침내 실천에 옮길 때가 왔는데 링컨은 노예 해방이란 중대한 문제를 불쑥 꺼내며 이번에 더 좋은 시기기를 바란다. 우리 조건이 더 나아졌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체이스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링컨은 리의 군대가 메릴랜드에서 후퇴하며 노예 해방 선언을 공포하겠다고 나 자신과 그리고 약간 모문모문하면서 주님에게 약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돌이킬 수가 없다. 이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떠안겠다라고 그 앞에서 선언했다는 것이죠. 링컨은 수주 동안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조치의 타당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링컨은 약간 수정한 해방 선언문을 읽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스태턴의 증언에 따르면 링컨은 그 조치의 타당성을 강력히 주장했고 그 조치가 무척 중요하고 파급력도 엄청난 것이어서 모든 국무위원이 각자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확실히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나를 따라주기를 바란다 혹은 여기에 토달지 말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각자의 의견을 있는 소신껏 그대로 이야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것은 링컨이 자신은 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할 것이지만 바로 국무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들은 반드시 끝까지 다 내가 듣겠다라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처음 해방선언문을 읽었을 때 장관들은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는데, 하지만 2달 동안 링컨은 장관들과 개별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눈 것이죠. 그의 견해는 조금 더 바뀌지 않았으며 그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 노예 해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체이스는 야전 장군들에 의한 점진적 해방이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하였지만 링컨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님이 대책으로 제안받은 모든 가능성을 진솔하고 정직하게 고려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도달한 결론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라면서 저는 해방선언문을 쓰인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심으로 지지할 각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신의 생각은 있지만 대통령의 의견을 확실히 따르겠다는 것이죠. 웰스는 여전히 당혹스러운 표정으로서 노예 해방선언은 자유의 이름으로 선포되더라도 독단적이며 전제적인 조치라고 그렇게 말했고, 하지만 링컨이 그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또 안겠다고 나선다면 그 조치에 분명히 찬성할 각오였다는 것이죠. 링컨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그리고 그 파급력으로 인해서 걱정이 되지만 이 책임이 링컨이 다 지겠다는 그런 확답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의견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리더십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캐릴럽 스미스도 비슷한 방식으로 링컨의 조치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해방선언이 공포되면 링컨 정부를 공격하겠다는 과거의 위협을 거두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냥 선포해버리거나 링컨이 밀고 갔으면 가서 링컨 정부를 비판하려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듣고 그리고 때를 맞추어서 한 이 절차를 생각할 때 그는 링컨을 따르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표현한 것이죠. 링컨은 1862년 12월 미국 인디애나 지방법원 판사가 사망하자 연방 판사를 꿈꾸던 스미스의 오랜 소망을 그래서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몽고메리 블레어는 노예 해방 선언이 경계주와 군대에 미칠 영향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하다고 걱정했다는 것이죠. 노예 해방에 대한 선언에 대한 반대로 경계주 때문에 반대한 사람인 것이죠. 링컨도 그 방향이 위험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동하는 것이나 행동하지 않는 것이나 똑같이 위험하기 때문에 차라리 전진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블레어에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블레어는 반대안을 제출해도 괜찮겠느냐고 다시 링컨에게 물었고, 링컨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하지만 블레어는 끝내 반대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경계주에 대한 위협, 리스크 이런 것들 다 알지만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데 내가 반대 의견을 제출해도 되겠느냐? 그래, 링컨이 그러면 제출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링컨의 결정을 밀어주는 방향으로 했다는 것이죠. 바로 리더십은 이렇게 사람을 끌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링컨 행정부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강압되거나 강요된 것이 아니라 순전한 자유의사로 선택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충성은 강압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진정 우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충성이라는 것으로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호도의 충성도 한결같아 그처럼 단호히 내려진 결정에 반대할 의사는 조금도 없었는데 오히려 수호드는 하나의 중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링컨이 재임 중에 노예 해방을 유지하겠다는 언급을 삭제하고 향후 모든 정부가 노예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링컨 이후에라도 이제 모든 미국의 행정부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겠다, 노예를 해방시키겠다, 이렇게 향후 영원히 그렇게 하겠다는 걸 못 박자라는 것입니다. 수호드가 굉장히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것이죠. 하려면 이렇게 확실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링컨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고 망설였지만 수워드가 제안한 사항이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결국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다음날 노예 해방 선언문이 신문에 실렸고 모든 국무위원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각이 구성된 초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었으며 합중국 내의 이질적인 당파상을 보여주는 작은 우주로 해석될 정도로 굉장히 이 내각이 특이한 팀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평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에딩턴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뒤에 유머로 그 무거운 분위기를 깨고 긴장감을 완화시키며 각 국무위원들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소신을 잘 설득시킨 바로 이러한 전형적인 통합적인 리더십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토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링컨이 대통령의 권위로 내각을 밀어붙이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의견을 순종하며 일을 진행시킨 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은 우리가 흔히 아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도 굉장히 왜곡됐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강함이나 강요로서 그냥 밀고 나가는 식의 리더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한 어떤 리스크와 부담이 따른다. 그리고 그 계획의 실행에 대해서도 확답할 수 없다는 거죠. 링컨은 도리어 약간의 변형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 변형적 리더십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individual consideration. 그 뭐냐면 개별적 돌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감정적인 그런 욕구까지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링컨이 했던 일인 것이죠.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탕하에서 그는 결국 통합적인 리더십을 이루어낸다. 내각을 통합시키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을 통합시키는 인테그레이티드 리더십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국이 분리되지 않고 무려 23,000명의 피를 흘린 애티덤 전투를 수행하고서라도 미국을 지켜낸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의 통합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통합적 리더십이 바로 우리의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바로 이 나라의 상황 가운데서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이제 노예 해방 선언 이후에 그렇다면 과연 링컨이 어떤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이 독특하고 각자의 생각을 가졌던 링컨 내각이 그 중대한 전환점에 단합하지 않았다면 국가 전체를 하나로 융합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이 어떻게 했기에 오만하고 야심차며 논쟁적이고 질투심이 하늘을 찌르던 그 유능한 사람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지지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을까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이 변형적 리더십의 하나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카리스마인데 이것은 나중에 인플루언스 어떤 영향력 인플루언스로 이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지는 그 요소가. 근데 이것이 아이디얼라이즈드 인플루언스 그러니까 이상화된 영향력입니다. 이것은 링컨이 하나의 나중에는
노예제들을 둘러싼 대통령으로서 하나의 그 따르던 사람에게 따라야 될 하는 이상화된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 국무위원들에게 하나의 영향력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이거 뭐냐면은 그 각각의 국무원들의 내적인 동기가 내적 동기라던가 목표가 링컨과 합치되도록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리더십의 이름이 변혁적인 리더십, 즉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리더십이 기본적으로 링컨에게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그의 대답은 뭐냐면은 링컨의 감성 지능. 링컨이 굉장히 이 감성적인 EQ죠. Emotional Intelligence. 이 감성 지능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이 EQ죠. EQ. 감성 지능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건 하나의 공감 능력과 겸손함, 일관성과 자기인식, 자제력과 너그러움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늘 이야기했지만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변혁적 리더십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 가장 기본적이라는 것입니다. 국무위원들이 내적인 어떤 갈망이나 욕구까지를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자존심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지금 인식할 수 있는 자기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와 함께 오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품고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바로 링컨의 리더십을 이루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들이다라는 것이죠. 링컨은 대통령에 재직하는 동안 나는 누구의 가슴에도 의도적으로 가시를 꽂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겁니다. 국무위원들과 매일 마주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옹졸하게 행동하거나 개인적인 분노나 유감을 쏟아낼 여지는 없었다는 것이죠. 링컨은 국무회의에서 열띤 토론을 기꺼이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 가지고,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자신은 겸손하게 듣겠다, 무엇이든지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장관들이 공개적으로 서로 공격한다면 내 가슴이 몹시 아플 것이다 라면서 그런 어떤 저격은 나에게도 좋지 않지만 국가에게는 더욱더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관들을 충고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하지만 이것이 서로를 위한 반목과 분열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링컨이 요구한 이해의 기준은 내각 전체가 서로 반목하면 더욱더 감당하기 벅찬 문제에 휘말린다는 합의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반목을 통해서는 결코 이것을 합의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내각을 구성하는 원칙으로 삼았던 이 공통된 목적의식이 내각을 지탱하는 받침이 되게 된 셈이었다. 서로 반목하는 것은, 그래서 서로의 이 유니티를 무너뜨리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질적인 내각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한 링컨의 사례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이 도리스 컨스 교수님은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요소를 제시하는 뭐냐면 각 팀원의 정서적인 욕구를 이해하라. 이 정서적 욕구, 이모셔널한 그런 욕구를 이해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의 통합적 리더십이다라는 것이죠.
링컨은 내각 구성원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지속적으로 배려하면서 그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리더십은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욕구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결국 권리화시키고 그것을 실현시켜주는 것이 리더십이거든요. 예컨대 링컨 자신도 인정했듯이 수워드는 국내외적으로 명성을 누리고 있어서 국무장관이라는 직책을 맡기기에 적합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도 특별 대우를 받았으며 수워드의 국제적인 감각과 함께할 때 얻는 즐거움에 끌리기도 했지만 링컨은 그가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후보 경쟁에서 패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고 염려하며 원래는 수워드가 대통령 후보에 나가서 링컨하고 겨루어서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갈 수 있었던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링컨 때문에 자존심 상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감정적인 측면을 링컨이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길 건너편 라파예트 공원에 있었던 수워드의 저택을 뻔뻔하게 방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수워드 집에 계속 방문하고 이야기해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계속 얼르고 달래고 이것들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죠. 그곳에서 링컨과 수워드는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 앉아서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고 대화했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끈끈한 동지애를 키워갔다는 것입니다. 예민한 성격의 무뚝뚝한 에드윈 스탠턴과도 항상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개별적인 돌봄, individual consideration을 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스탠턴 전쟁성 장관에게 마르스, 로마 신화의 전쟁의 신인데 이러한 정겨운 별명을 붙여주었고 그가 받는 압박감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변호해주기도 했다. 전신실에서 스탠턴 옆에 앉아 두 손을 조아리고 전장의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게 됐다. 그 장면이 상상이 되시죠? 예전엔 전신으로 이렇게 전신으로 이렇게 전쟁터의 상황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초조하게 이 장관과 함께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수워드와 스탠턴에 의지하던 링컨은 편애라는 유령이 질투를 낳는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결국 이것이 결국 국무위원들 간의 어떤 질투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링컨이 또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 국무위원과 독대하는 시간을 또한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해군성으로 돌아가던 기돈 웰스를 불러 세웠고 세먼 체이스의 대저택을 예고도 없이 또한 방문하기도 했고 몽고메리 블레어와 저녁 식사를 또한 함께하기로 했는데 에드워드 베이츠와 케일럽 스미스를 늦은 오후에 초대해서 마차를 함께 타고 돌아다니며 담수를 나누게 됐다. 그러니까 공식 오피셜한 그런 회의 이외에 그리고 사적 프라이베이트한 그런 사적인 삶이 있었어도 그들과 함께하면서 대화하면서 이 감정 교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모셔널 한 측면들, 인텔리전스, 이 이모셔널 인텔 EQ의 그런 영역들을 실제로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에서 링컨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걸 링컨은 잘 알고 있었는데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을 칭찬받고 싶어하며 그래서 링컨은 국무위원들에게 손편지를 자주 보내며 그들의 조치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써가지고 한 명 한 명에게 보내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전과 상황이 다르니까 편지를 받으니까 국무원들의 마음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회의가 공식 모임 가운데 가졌던 감정의 그러한 어떤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싹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리더십 하나의 링컨의 통합적인 리더십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노예 해방 선언문을 공포하기 전에 군사적 승리를 기다리지 않은 수워드의 제안이 독창적이고 유익한 제안이었다고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는 것이죠. 해군선 장관 넵튠, 바다의 신을 뜻하는데 넵튠 웰스에게 명령을 내려야 할 때는 당신이 해군성의 고된 업무를 놀라울 정도로 성공리에 수행한 사례를 이미 보았기에 요즘에는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하는 데 태만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체이스가 임명한 직원 중 한 명을 해임해야 했는데 체이스가 발끈하며 분개할 거라고 짐작한 링컨은
상황이 악화되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다 예상이 되는 것이죠. 아, 이거 하면은 체이스가 끝나, 그러면은 엄청 이제 또 관계 틀어지고, 이게 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EQ로서. 그날 저녁 체이스를 방문해 체이스의 양 어깨에 손을 얹고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끈기 있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야심찬 체이스는 링컨 휘하에서 자존심이 상한 적이 없진 않았지만 대통령님은 항상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목적의 공정함과 진실함을 항상 명확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대통령을 향한 믿음을 함부로 내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솔직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링컨이 얼마나 그 개개인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하려고 이런 노력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래서 감동하고, 그래서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웬만한 거는 그냥 믿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이 인디비주얼 컨시더레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나가는 것이 링컨이었고, 바로 이러한 베이스 하에서 노예 해방 선언이 그렇게 선언되게 됐다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 위스콘신 구딩 교수님이 제시하는 것은 과거의 원망이 골마 터지지 않도록 하는, 계속 원망스러운 일들을 그냥 남겨두고 그것이 결국 터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초월해야 합니다. 왜 없겠습니까? 개인은 누구나 자신에게 욕하거나 비난했던 사람들에서 싫은 마음이 있죠. 하지만 그것을 리더십이라면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초월했을 때 상대방이 이제 그때 상황이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저 사람이 뭔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링컨의 오랜 친구 레너드 스웨트가 말했듯이 링컨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국무위원을 선택하지 않았고, 비방한 사람이든 개인적인 학대와 폭력으로 범죄를 범한 사람이든 그 직책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원칙에 따라서 이 용서 굉장히 중요하죠. 용서라는 단어는, 또 용서라는 단어가 리더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어야지 이게 공동체가 연합이 되고 사람들을 이끌고 그 관계의 어떤 트러블들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용서의 원칙에 따라서 링컨은 어떤 사람이 과거에 잘못된 짓을 했느냐 하는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이제부터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링컨이 용서의 원칙을 고수한 덕분에 에드윈 스탠턴은 링컨과의 불미스러운 과거가 있음에도 전쟁성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링컨과 스탠턴은 당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변호사였고, 링컨은 일리노이 주에서 막 두각을 나타내던 변호사에 불과했지만 링컨의 외모, 이 링컨이 또한 죄송합니다. 이 외모가 좀 이렇게 떨어진다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구불대는 머리카락, 얼룩진 셔츠, 외투와 바지가 짧아 보일 정도로 유난히 긴 팔다리를 얼핏 보고 스탠턴은 파트너이던 조지 하딩에게 돌아보면서 왜 저 빌어먹을 긴팔 원숭이를 여기에 데려온 겁니까? 아무것도 몰라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고 투덜거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하찮게 링컨을 본 것입니까?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스탠턴은 일리노이의 시골 변호사 링컨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힘들게 준비한 보고서를 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밤새도록 보고서 만들었는데 그냥 안 봤다는 것입니다. 링컨에게 의견을 구하기는 그냥 말조차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상대가 아니야 이렇게 강조한 것이죠. 링컨은 반대편 입장에서는 자신을 무시하는 걸 당연히 느끼겠죠. 그런 굴욕을 겪은 뒤에 링컨은 자신을 철저히 되돌아보며 실력을 쌓겠다고 다짐했는데, 링컨은 일주일 내내 법정을 지키며 스탠턴의 서류를 면밀히 연구했고, 그처럼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다듬어진 서류, 철저히 빠짐없이 준비된 서류를 본 적이 없었으며, 스탠턴의 파트너가 회고했듯이 링컨은 그 쓰라린 사건을 결코 잊지 않았지만 스탠턴을 국무위원으로 영입하는 게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라는 확신이 서자 많은 사람과 달리 개인적 원한을 억누르고 그를 임명했다는 것이죠. 개인적 원한을 억누렀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원한을 초월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국가를 위해서 가장 충성하고 국가에 가장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는 것이다. 이런 자신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 또한 용서의 원칙, 과거에 어떻든지 앞으로 잘하면 돼.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스탠턴의 개인 비서는 두 사람만큼 화합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다른 쌍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였는데, 링컨은 맥클렐런 장군처럼 다루기 힘든 부하에게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지나치게 많이 부여한 반면에, 스탠턴은 부하에게 복종하든지 자기의 목을 자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복종하든지 내 목을 자르든지 결정해라. 확실히 카리스마적이고 사람들 끌고 가는 스타일인 것이죠. 또 링컨은 동정적이고 끈기 있고 솔직한 반면에 스탠턴은 무뚝뚝하고 격정적이고 비밀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 상대의 단점을 보완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완전히 인정했다. 링컨은 죽음으로 그들의 협력 관계가 끝나기 전에 스탠턴은 링컨을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좋아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리스 콘스 구딩 교수님도 한 가지 원칙으로서는 상호 존경과 존엄의 기준을 세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존엄해주는 것은 기본적인 태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분노를 조절해라.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면 리더십에서 끝인 것이죠. 한 번 그렇게 분노가 확 나면 관계는 다 부서지면 리더십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 조절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동료에게 화가 나면 링컨은 뜨거운 편지라고 칭한 것을 썼다. 아주 핫 편지. 이것을 막 손으로 써내려갔다. 저 XX가 막 이렇게 글로 그것을 분노를 토해놨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그 편지를 한쪽에 밀어넣고 분노가 가라앉아 상황을 한층 명확한 눈으로 분석할 수 있을 때까지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서서히 가라앉게 되기 때문에 분노에 대한 것들을 다 글로 표시는 하지만 그것을 보내지 않고 밀어놨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시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었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20세기로 이 전환기에 링컨 문서가 공개됐을 때 역사학자들은 그의 편지를 다량으로 발견했고, 흥미롭게도 그의 편지 아래쪽에 링컨이 필체로서 발송을 금지하더라. 그리고 서명을 금지하더라. 이렇게. 이건 내가 분노가 나가지고 막 내 화풀이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발송하거나 서명하거나 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이런 너그러움이 국무위원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국무위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하지,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분노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건 다른 창구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비평 및 토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에브라함 링컨이 자신의 정치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하고, 또한 인간적으로 주위의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많은 그런 노력을 기울였음을 스탠턴이나 체이스 등의 인물들과의 개인적 교제의 내용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에드워드 스탠턴의 경우 링컨에 대해 과거에 모멸감을 주었으나 그의 능력을 보고 그를 국무장관에 채용한 것을 통해 링컨의 리더십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개인적 감정과 공적 역할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적 감정이라고 하면은 개인적 분노, 개인적 감정이 있다 이건 뭡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좀 껄끄러운 거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잘못한 것과 이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어떤 객관성인 것이죠. 리더십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냉철하고 명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하고 개인적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인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전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국가의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적대시되는 세력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개인적 감정이 있을지라도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스스로 해결하고 그 문제와 이 전체 공동체를 위한 역할에 부여하는 것과는 나누어서 냉철하게 그렇게 결정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람을 인재를 채용하고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에서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링컨과 같은 경우의 원칙이 바로 이 용서의 원칙. 과거에 어떻게 됐든지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거죠. 야, 어떻게든지 그런 용서의 원칙을 가지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본적인 배경을 깔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링컨이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그가 이 국무위원들을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로 묶어가는, 그래서 노예 해방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하나의 토대로서 그것이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까지 오늘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노예 해방 선언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링컨이 이 가운데서 어떻게 또한 그 남북 전쟁을 이끌어갔는지 그 리더십이 어떻게 또한 표현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지금 이제 봄 중간을 지나고 있는데 날씨가 많이 올라갔지만 아직까지 이제 환절기 감기 또 조심하시고, 저도 이제 한두 주 고생했는데 건강하게 단주 즐겁게 잘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